12월 1일 에버리지랩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매매잔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요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요즘에는 규제지역이 어디냐, 투기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게 제일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요 표를 띄워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10월 15일 이전이죠. 10월 15일 규제 이전에는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4개의 지역만 규제지역이라서 그 규제지역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한 LTV 70%까지 60%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 10월 15일 규제가 시작되면서 서울 전 지역, 그 다음에 경기에는 이제 수도권과 인접하고 부동산 거래가 가장 많은 곳들을 위주로 규제지역으로 추가가 돼서 용인 수지, 수원 장안, 수원 팔달, 수원 영통, 위왕, 안양 동안,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수정구, 이렇게 과천까지. 과천도 사실은 웬만한 여기 노원, 도봉 이쪽보다는 과천이 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셌어가지고 사실은 과천은 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요 표를 캡처하시거나 아니면은 요 표를 사실은 인터넷에 조금만 치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한다면은 요 공문 내용이 있어요. 10월 15일날 규제 발표했던 보도자료인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이건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주담대, 아까 말했던 빨간색 표시 요거 보여드렸죠. 이 지역은 LTV가 강화돼서 40%까지만 가능하고, 전세대출 제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조치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12월 1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제일 헷갈리는 요 규제 지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요것만 안내를 드리려고 했고, 그러면은 보통 매수자금 중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그러면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냐, 요거거든요. 요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한 금융사들이 많은데, 요거 저희 라이브 방송 계속 보시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제가 저희 유튜브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여드리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금융권에서 가능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신협, 그 다음에 캐피탈 저축은행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 내가 왜 이 금융권이나 아니면 캐피탈 저축은행을 써야 되는지, 다주택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가시는 데가 미등기 아파트일 수도 있으니까 요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사와의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다시 돌아와서 매수잔금 같은 경우는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내가 이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좋은 아파트들이 많죠. 헬리오시티로 볼게요. 헬리오시티 보면은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너무 많죠. 전세가가 그냥 84 타입이 29억 6천 정도 하는데 29억 중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거 보여드렸던 대로 송파구기 때문에 그 이전은 또 40%라서 헷갈리시는 분이 없겠지만, 보시면은 29억이면은 40%, 29억에 40% 얼마죠? 11억 6천까지 그럼 내가 받을 수 있겠네. 11억 6천까지 받으면은 내 돈 18억만 있으면 헬리오시티를 살 수 있겠구나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규제가 되지 않아서 규제 내용 때문에 40%를 다 받을 수가 없고, 25억 초과인 아파트들은 2억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현금 27억이 있어야지 매수잔금 2억을 받아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이렇게도 보지만, 실제로 매매 계약서가 KB 시세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호가에 팔고 싶고 누군가는 이 호가에 사고 싶어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상 매매 금액 그리고 KB 시세, 이 둘 중에 보통 금융권들은 낮은 걸로 봅니다. 낮은 것을 기준으로 LTV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다 하면은 KB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매매가가 30억이다 하면은 더 낮은 KB 시세 기준으로
이제 40%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KB 시세가 없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빌라인 경우에는 주로 KB 시세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감정을 해서 매매 금액과 감정가 중에 낮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15억 원 이하는 6억 원까지 대출이 제한되고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원으로 대출이 제한되고 25억 원 초과는 2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집을 매수할 때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고, 요즘에는 갭 투자도 안 되잖아요. 무조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금 계획과 그 다음에 내가 이사 계획까지 잘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것이, 내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15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그냥 6억까지는 무조건 되냐? 한 영등포 구에 요 11억 원대 아파트를 살려는데 이게 무조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6억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꼭 요거를 해봐야 됩니다. DSR 계산기를 치셔가지고 내가 연소득이 한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인데 주택담보대출 6억을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6억을 받고 싶어. 보통 과거에는 시중은행은 40년 만기, 50년 만기 있었지만 지금은 무조건 다 30년 만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0년 만기로 했을 때 금리를 산출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42.97%가 나오면은 사실은 시중은행에서는 안 돼요. 시중은행은 DSR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42.97%로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나 이 집도 못 가네, 이사를 못 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금융권으로 가시면은 실제로 이금융권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금융권에서는 DSR을 무조건 50%까지 보기 때문에 내가 부채가 아무것도 없이 연봉이 8천이다. 근데 6억까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금융권으로 선택폭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왜? 시중은행에선 DSR이 40%밖에 안 되고 이금융권에서 50%까지 가능하니 요건 괜찮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신용대출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요즘에 네이버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계산기라고 쳐볼까요? 만약에 내가 신용대출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부동산 계산기라는 웹페이지인데 여기서 한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전세자금 대출은 내가 만기 때 상환하고 나갈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작이 되겠지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신용대출이 만기가 되게 짧거든요. 1년이고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고 내가 마이너스 통장 1억을 뚫어놨는데 이건 비상금으로 쓸 거라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1억 안 사용하고 있으니까 DSR에 잡아먹히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DSR 그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DSR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계산해 볼게요. 이 원리금 균등이랑 원금 균등에 따라서 이게 DSR 폭도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취급하는 금융사라든지 이금융권이면 조합, 그러니까 지점들마다 원금 균등 분할만 해주는 곳도 있고 원리금 균등 해주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 해당 조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통은 원리금 균등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연소득은 8천이고요. 추가해서 총액이 6억 원. 우리 6억 원 빌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30년 만기니까 360개월이죠. 금리 4%고요. 내가 신용대출, 뭐 이주비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받으신 게 있다면 여기에 해도 돼요. 신용대출로 따졌을 때 1억 원이고 보통 12개월에 자녀 계열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이거는 자녀 계열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자녀 계열 얼마 남았는지 이것도 다 체크하셔야 되세요. 많이 여기서 벌어지는 실수들 중에 이거를 상담사나 은행에다가 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신용조회하면 신용대출 있는지 여부 다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약을 덜컥 했는데 뒤에 나중에 이것들 때문에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1주택자입니다. 세입자 있고 거주할 집 대출을 하면 원금 상환 플러스 이자인가요? 이자만 낼 수 있나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 상환이 없어요. 원금 상환이 없고 이자만 내는 거기 때문에 만기 일시 상환으로 봐주시면 되고, 지금 답을
스스로 잘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입자가 있고 거주할 집 대출을 하면 1주택자시네요. 1주택자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면 원금 상환 플러스 이자만입니다. 전세대출은 뭐든지. 신용대출도 이자만 내요.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예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물론 원금 상환, 만기 일시 상환 선택할 수 있지만 보통은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그래서 5.5만 잡아도 이게 신용대출은 잔여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1억 원에 대해서 DSR 계산을 12개월로 상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DSR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DSR 계산하면은 잔액도 1억이죠. 60, 잔여 360. 이렇게 보면은 바로 DSR 69.97%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신용대출이 대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내 연봉이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대출 관련 또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 서점에서 발견한 건데, 뭐 이런 제목의 책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DSR을 늘리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셨더라고요. 그 책에서 첫 번째 소득을 늘려라, 뭐 두 번째 신용대출 상환인가 뭐 아무튼 요런 것들,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은 사실은 DSR 하는데, 계산하는데 많이 유리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내수잔금은 매매금액과 KB 시세 혹은 매매금액과 감정가 둘 중에 낮은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3억 대출 받는다면 금리 4% 정도가 요즘에 중위값이거든요. 3.8에서 4% 정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4% 하고 나누기 이거 12개월로 나눠야죠. 원리금 균등상환 아니니까 월 이자가 100만원씩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질문해 주신 것처럼 1주택자라고 하셨었는데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2억 원까지밖에 안 돼요. 현 규정상 전세자금 대출이 2억 원까지밖에 안 되고 무주택자만 전세보증금액의 80% 가능합니다. 현재 10월 15일 규제 이후로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은 2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무주택자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들어가실 집이 1억 원 기준으로 가정했었을 때 2억을 풀로 다 받으시려면은 2억 4천에 80%, 그러니까 1억 9,200이에요. 전세 2억 4천짜리 집을 들어가셔서 80%를 다 받으셔야지 1억 9,200이니까 가장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억 4천, 그러니까 2억 4천짜리 집에 들어간다 하면은 내 현금 4,8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고,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80%면 2억 4천까지는 원래 받아야 되는데 규제로 인해서 2억이 최대니까 내 현금이 1억 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전세가 늘어나면은 어차피 나오는 금액은 80%에도 똑같기 때문에 현금 1.5억 있어야 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1주택자들은 내가 좋은 집 못 사냐, 2억 원대에서만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많이 일으키셔서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하시면은 IM캐피탈이라고 대구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80%까지 나와요. 6억짜리 집을 간다. 그러면은 4억 8천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4억 8천을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몇 프로냐? 캐피탈들은 신용도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4억 8천에 금리 6%만 잡아볼게요. 6%가 최저인데 6.3이 최저인데 9%로만 잡으면 240만원. 현실적으로 그럼 3억짜리 집으로 계산해서 3억짜리 전세보증금 3억짜리 집에 2억 4천을 풀로 대출 받는다. 6%로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120만원의 대출이자가 발생됩니다. 레오였나요? 레오. 맞아요. 이거였어요. 이 책이었어요. 레오 대출연구소. 이분이 쓴 책을 전세부터 매매까지 알면 알수록 많이 받고 싸게 받는 대출의 마법이란 책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더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도 정보를 많이 알지만 설명하는 방법을 조금 익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 책을 읽어보려고 가져왔고, 대출이 이 책에 보시면 이 책에서도 좋은 말 많지만 진짜로 대출이 알수록 많이 알아야지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없으시더라도 대출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TV, DSR 이런 것만 알아도 일단 이 용어만 알아도 50%는 먹고 간다고 생각해요. LTV는 주택 대비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DSR은 내 소득 대비 연 상환 비율이거든요. DSR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내 연봉이 1억이라고 하는데 DSR 50% 받으면 50%를 봐준다라는 뜻은 1년에 원금과 이자 납입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1억에 50%면은 5천만 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LTV를 뭐 70%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한들 뭐 그게 6억이면 6억을 무조건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6억까지 나올 수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내 소득에 맞춰서 그 6억이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비정규직이면은 아무래도 이자가 조금 높습니다. 왜냐면은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안정적인 인컴을 더 중요시 하는데 뭐 그게 아니면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신용 점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비정규직이라서 대출이자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프리랜서 분들은 다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수 자금은 이거만 알고 계셔도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어딜 사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가 서울 지역이고 이제 이렇게 파란색은 기존의 규제 지역이었던 곳, 그 다음은 이번에 10월 15일 규제 이후 규제가 된 곳을 이렇게 칠해 놓은 건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계급화 했다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 때문에 여기를 저 안을 못 샀다, 저 안에 점 찍어 놨었어야 됐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 매수자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수자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지 책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DSR 한도 산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 맞게 얼마까지가 대출이 나올지. 사실은 올해 만약에 12월 말에 잔금이라고 하시면은 12월에는 가능한 금융사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잔금이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금융사를 찾는 게 먼저인 것 같고, 1월 잔금이라고 하면은 신년에는 또 더 많은 금융사에서 한도를 풀어줄 거기 때문에 뭐 한번 고려사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12월 잔금이라면 가능한 금융사 먼저 찾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다 깨부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생애 최초는 이 투기 지역들 있잖아요. 투기 지역. 내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아무거나 다 점 찍어도 LTV 70%까지는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만 된다면은 대출 다 받으실 수 있겠죠. 한도 산출이니까, 1번이 한도 산출이니까 생애 최초는 LTV 70%까지 봐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갭으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70%까지 다 받는다고 한들 그래도 상한선은 6억입니다. 대신에 이제 6억까지 뭐 서초구에 6억까지 다 받는다고 한들 DSR을 통과가 돼야 돼요. 내가 소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전입신고 자녀분들 독립세대주로 만든 다음에 뭐 자녀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은 부모님 돈 조금 보태가지고 서초나 강남 이런 투기지역 서울권에 집 사는 게 한 트렌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많이 그러시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서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금이 얼마나 있고 얼마를 대출받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주택을 매수할 거다라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 소득이 한 1, 2년치는 잡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정답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설득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의 영역이기도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10월 15일 이후로 부동산 그 거래액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집값이 하락한
체감이 저는 사실 좀 별로 안 들긴 하거든요. 거래가 줄어든 거는 체감이 되는데, 그럼 과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나? 요거는 체감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네요. 그리고 10월 15일 아까 전세대출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데, 10월 15일 이후로 원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DSR 계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0월 15일 이후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DSR 계산이 되게끔, DSR 계산을 하게끔 규제 내용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 전세는 만기일시 상환이라서 내가 이자만 낼 능력이 되면, 이자 납입 능력만 되면은 뭐 전세자금 대출을 그 금액에 한해서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도 가계부채로 봐서 상환 능력을 DSR 범위 내에 들어오게끔 해놨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내 소득 대비 전세자금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요 DSR 계산기 돌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연소득 넣고, 연소득 5천이면 5천, 4천이면 4천 넣고, 전세 기간 24개월이죠. 24개월 넣고, 전세 금액 넣고 했었을 때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사실 이금융권이 유리한 부분이 요즘엔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업계에 있다 보면서 금리가 시중은행과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요즘 못 느끼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매매잔금 같은 경우도 이금융권 DSR 50%까지 보니까 한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40%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1금융권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금리 0.1%라도 낮은 게 좋겠지만, 한도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금융권까지 폭넓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대출이 아는 것도 힘이고, 아는 만큼 뭐 더 잘 받을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재미난 소리로, 그 부동산 관련 오픈 채팅방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오픈 채팅방에서 은행 지점과 아는 사이래요. 아는 사이라서 금리를 엄청 저렴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라고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사실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하고, 더 아는 사람일수록 더 좋게 봐주고, 리스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은행 입장, 결국에 대출 심사도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나 아니면은 신뢰도가 더 아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우대해주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대출 상담사를 껴서 상담을 하면 좋은 점은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니까, 저희는 이제 은행 직원들과 아는 사이잖아요. 알고 뭐 더 신경 써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뭐 지점에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금리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0.1%라도 낮은 지점을 찾기 위해서 발품 팔고 손품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다 대신 해주는 거가 대출 상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잔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매수잔금 요렇게 이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한번 파악해 두시면, 알아두시면 진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경매대출의 다음 시간엔 꼭 경매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매대출은 정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경매대출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시는 상담사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사들한테 뭐 경매대출 낙찰받을 건데 대출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낙찰 받았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근데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낙찰을 받고 싶어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하면은 바로 보증금 10% 내잖아요, 계약금. 낙찰 받기 위해 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상담사분들은 대출 받기 위해 너 낙찰 받았어? 이거를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당연히 이 은행 입장에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인 거고, 낙찰 받았는지, 그 다음에 진행 여부를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 낙찰 받는 사람은 대출이 나와야지 낙찰을 받으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많이 싸우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에서 경락잔금, 뭐 경매대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